조직 이해 능력 개요. (6년차) 직장인 박모 씨는 아직도 첫 출근하던 날을 생각하면 가끔 식은땀이 흐릅니다. 정시 퇴근했다가 상사로부터 미움을 받을까봐 맘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상사의 째려보는 시선을 등 뒤로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김모 씨는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 당당히 정시에 출퇴근했던 소수의 신입들을 회상하면서 혼자 저렇게 행동하니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순탄치는 않아 보이긴 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회초년생인 당신이 더 인정받느냐, 삶의 질이냐를 놓고 어떤 것을 우선할지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면 됩니다. 주 52시간제에 힘입어 전반적인 인식도 점차 열린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만큼 어떤 결정을 하든 당당히 회사 문을 열고 닫아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회사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겠죠. 이처럼 출퇴근 하나부터 직장 생활은 직업인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크고 작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영, 체제, 업무 등의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시에서는 조직의 개념 및 조직 이해의 필요성, 조직과 개인의 관계, 조직의 경영 이해, 조직의 시스템 이해, 조직 내 업무 이해, 글로벌 마인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조직의 개념 및 조직 이해의 필요성, 조직과 개인의 관계, 조직의 경영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 시스템과 전체 조직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 세계와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마인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의 개념과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직 이해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C씨의 하루 일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인 C씨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식사도 못하고 정신없이 출근하였습니다. 당일 업무 스케줄을 파악 후 오전 10시쯤 외국 바이어의 입국 시간에 맞춰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캐나다에서 온 바이어와 함께 회사 근처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이동 후 점심을 함께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간단한 회사 소개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안내 후 바이어와 친분이 있는 대학 교수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여 S대학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6시쯤 회사 인근의 K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을 하고 헤어지기 전 내일 오전에 만날 시간을 설명하고 바이어를 객실까지 안내한 후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금일 업무 현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하면서 마트에 들려 생필품 몇 가지를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직장인 C씨의 하루 일과를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회사, 공항, 식당, 대학, 택시회사, 호텔, 마트 등 매우 다양한 조직과 만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 이상의 조직에 속해 있으며 조직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조직의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사전적 의미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업과 통합의 활동 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조직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조직 안에서 태어나 조직 품에서 죽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조직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조직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가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서로 협동적인 노력을 하고 외부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협동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업, 학교, 병원, 군대, 가정, 경찰서, 연구소,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협동과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된 자발적인 집단을 비공식 조직이라 부르며 조직의 구조, 기능, 규정 등이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을 공식 조직이라 말합니다. 모든 조직은 비공식 조직으로 시작되어 차츰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조직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공식화되는 것은 아니며 공식화된 조직 내에서도 가치체계나 행동 유형에 따라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며 공식 조직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직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조직과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영리 조직은 기업이고 병원,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은 비영리 조직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조직 규모에 따라 작은 상점 규모의 소규모 조직과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조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조직 중에서 취업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조직은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은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족과 좌절을 경험하는 심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버튼을 클릭하여 기업에 대해 살펴보세요. 직업인은 기업의 변화를 인식하고 자신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시스템과 경영에 대한 이해 능력, 즉 조직 이해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작은 조직의 경우 구성원 간의 정보 교환도 쉽고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도 신속하며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도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규모가 클 경우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지 못할 경우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에게 조직 시스템 및 경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조직의 구성원이 개인의 업무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조직 전체의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과 경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과 조직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조직에 불이익을 미치거나 조직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인해 구성원이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를 언론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제공하고 조직은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개인은 조직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가진 역량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결국 조직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별 역량의 결과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조직에 여러 가지 공헌을 하게 되면 조직은 개인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이는 연봉,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 보상과 승진, 인정, 칭찬 등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많은 경영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조직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보다도 더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며 조직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연결하도록 하여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업이란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생계 유지, 사회적 역할, 자아 실현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종사하는 일입니다. 개인이 조직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조직으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 일은 하나의 직업이 됩니다. 조직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교육 및 훈련을 거쳐 부여하거나
필요할 경우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이 부여한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경영, 체제와 자신의 업무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경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은 단순히 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계획, 조직, 조정, 지휘, 통제 등의 운영 활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 활동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은 경영 목적,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전략 이렇게 4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며 이러한 이윤 창출을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경영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에 따라 경영 성과가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은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다음은 물적 자원으로서 흔히 자본이란 의미로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본은 기업 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 내 모든 자원을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직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일련의 체계적인 경영 방침 및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영 전략의 예로는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 운영의 책임자이자 최고 관리자인 경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구성원들에게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듯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과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경영자는 조직의 변화 방향을 설정하는 리더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부합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결합시키고 관리하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경영자는 관리 계층에 따라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일선 경영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고 경영자는 의사결정 구조의 최상위자를 의미하고 신사업의 진출, 투자 결정 등 조직의 혁신 기능과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중간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가 제시한 미래 비전과 전략 계획에 따라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사관리 등과 같은 경영 부문별로 경영 목표, 전략,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선 경영자는 현장 일선 근로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경영자로서 최하위에 위치하는 현장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경영자의 역할은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는 대인적 역할과 조직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가, 분쟁 조정자, 자원 배분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지식사회를 지나면서 경영자의 역할은 기업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전략 목표를 제시하는 탐색자의 역할, 유형, 무형적 자원과 과정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조직의 성장 기회 창출 및 부가가치 원천을 개발하는 혁신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시스템을 설명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면 시스템이란 몇 개의 독립된 요소가 결합하여 전체가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조직의 시스템도 이와 같아서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한 단면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작용하는 시스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인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구조와 목적, 체제 구성 요소, 규칙, 규정 등 자신이 속한 조직의 체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직장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직의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시스템에는 조직 목표,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조직의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직 목표는 조직이 달성하려는 장래의 상태로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합니다. 조직 목표에는 전체 조직의 성과, 자원, 시장, 인력 개발, 혁신과 변화, 생산성에 대한 목표가 포함됩니다. 둘째, 조직 구조는 조직 내의 부문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조직 구조는 의사 결정권의 집중 정도, 명령 계통, 최고 경영자의 통제, 규칙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구성원들의 업무나 권한이 분명하게 정의된 기계적 조직과 의사 결정권이 하부 구성원들에게 많이 위임되고 업무가 고정적이지 않은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조를 조직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조직의 내적인 구조는 알아볼 수 없지만 구성원들의 임무, 수행하는 과업, 일하는 장소 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셋째, 조직 문화는 조직이 지속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일체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직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조직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영층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조직의 규칙과 규정은 조직의 목표나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 조직 구성원들이 활동 범위를 제약하고 일관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규정, 총무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이 구성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공식화 정도에 따라 조직의 구조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에게는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체제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에 서로 공유되고 있는 문화가 무엇이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용되어지고 있는 규칙 및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조직 시스템 이해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직업인은 직장 내에서 조직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는 조직이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합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직업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이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NCS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 및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업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초마다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개편과 함께 업무 배분과 관련한 불만 가득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업무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원활하게 처리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직무 분석을 통해 각각의 업무마다 필요한 인력 수요와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산출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업무 배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살펴보세요. 조직에서 업무를 배정받게 되면 각자 배정받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가 주어지게 되고 배정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도구의 종류가 업무마다 다르며 각 업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업무 수행 중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권도 다르게 부여됩니다. 업무 수행 중 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업무 권한이라 하며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의 목적이나 방침에 부합되도록 조직이 정한 규칙이나 규정, 시간 등의 제약 요인을 확인합니다. 조직의 업무 지침을 확인하였다면 그에 따라 개인의 업무 지침을 수립하며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고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업무 수행 시트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업무 수행 시트는 간트 차트, 워크플로 시트, 체크리스트 등이 있으며 업무 수행 시트를 작성하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일을 끝마칠 수 있고 업무 협조 사항 및 처리해야 할 일들이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문제 파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계획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달성 목표가 존재해야 수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속하는 세부 항목마다 목표를 설정하되 비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부족한 기술을 파악하여 기록해 둔다면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는 세계 시장의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이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융통성을 바탕으로 세계인을 대하고 국제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절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한 국제 비즈니스의 중요한 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경영 측면에서 글로벌 마인드란 우리 고객은 세계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공장이나 판매 설비를 이전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외국 현지인에게도 경영을 맡길 수 있으며 본사의 일부 기구나 연구소, 심지어 본사까지도 외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기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원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협상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글로벌 매너를 숙지하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제 환경을 무시하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따른 초연결화, 초지능화라는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며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글로벌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을 이해하기 전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환경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환경 요인에는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정치 법률적 환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 요인은 비교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합니다. 첫째, 경제적 환경이란 조직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 시스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 금융정책, 소비 성향, 노동시장 등이 경제적 환경에 해당합니다. 둘째, 기술적 환경이란 조직의 기술 수준 또는 상태를 의미하고 기술적 환경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중요한 환경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셋째, 사회 문화적 환경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태도, 사회적 가치, 규범, 관습, 생활 양식, 인구 통계학적 특성 등을 의미합니다. 넷째, 정치 법률적 환경이란 법률적 규제나 행정적 조치 같은 기업 경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합니다. 정치 법률적 환경은 기업 활동에 대해 제약 요인이 되거나 옹호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영 전략이나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직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중소기업 육성법, 정부조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이 있으며 직업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직 관련 법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세계화란 조직이 전 세계 시장을 활동 무대로 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화는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따라 통신시설과 운송수단의 발달을 가속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의 수요나 구매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동질화되면서 생활 패턴과 소비자 기호가 유사해지는 시장 환경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은 국가 간 FTA를 확산시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사라지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기술 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도 개방되어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각종 원자재를 보다 더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으며 수송기술의 발달로 수송비가 절감되고 무역 장벽이 낮아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들의 노력이 세계화를 촉진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직장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들도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해외 바이어의 방문, 해외 기업과의 거래, 조직과 관련된 국제 동향의 파악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직 환경의 세계화에 따라 세계 수준으로 의식, 태도 및 행동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단순히 영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이문화권 사람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각 국가의 문화적 특징, 의식, 예절 등 세계 각국의 시장과 다양성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가지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법규나 규정을 숙지하고 특정 국가에서 관련 업무 동향을 점검하며 국제적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 감각은 단순히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줄 아는 능력은 아닙니다. 나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는 이문화 이해와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동향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문화 이해는 내가 속한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거나 저급한 문화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문화권 내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화란 오랜 시간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영역으로서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이 요구되며 조직에서 외국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경우 이문화 이해에 기반을 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다른 문화 간 의사소통의 차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국제관계에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문화권에서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인사하는 법이나 식사 예절과 같은 기본적인 국제 매너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변화의 과정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해 능력 개요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